오늘 장중에 시장은 또 한 번 고비를 좀 벗어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멘텀이 워낙 없이 수급에 의해서 좌우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불안감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잘 나가던 해외 증시들도 최근 들어서는 정체되는 모습. 자, 이런 시장 흐름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8월 수출 부진입니다. 8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 수지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금 가격 3개월 반 만에 최고치입니다. 금 가격이 유로존 문제 완화 기대감으로 3개월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3개월 만에 최고까지 상승했습니다. 3위 키워드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전략 변화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에도 AMOLED 대신 LCD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금 가격이 3개월 반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유가도 최근에 연일 올라오면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유로존 관련해서 뚜렷하게 못 나온 거는 없는데 립서비스만 일단 2번 나왔었죠. 그래도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는 최근 들어서 좀 약세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 금 가격 또 유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이 원자재 가격, 상품 시장 전반으로 좀 확산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금 가격 상승이 시장에 미칠 영향도 궁금합니다. 이학영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금은 주식만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한 2달 전인가요? 제가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티그룹에서 연말까지 금 가격이 $2,000까지 다시 갈 것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2,000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요. 실제로 그만큼 금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으면 금이라든가요 원자재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겠죠. 몇 가지 따져보겠습니다. 유럽의 금융 불안이 좀 완화되면은요 금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전부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유럽의 불안 때문에 중국이라든가 인도가 어려운데요. 계속해서 제가 작년에 자주 말씀드렸던 표현인데 지금 금을 가장 선호하는 쪽은 중국 사람이고요. 다이아몬드는 인도라는 거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 두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이 빠진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바뀐다 그러면 유로가 안정된다면 이들 원자재, 귀금속 다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달러화가 진정된다는 전제하에 가는 거죠. 달러화랑은 이제 반대 속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일정 수준 원자재 가격 상승은 경제 성장, 경제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을 줄 것입니다. 다만 크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런 원자재가 계속 올라가면 유가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우리나라 경제에 좋을 것이 없죠. 그렇지 않아도 8월 달에 무역 수지가 안 좋게 나오는데요. 정말 유가까지 다시 급등하게 된다 그러면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관련주에 대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저 자신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금에 관한 일정 수준 투자는 저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믿고 있고요. 가장 안전한 것은 주식이 아니라요. 금 관련 통장을 통해서 직접 금을 매입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편한 방법은 ETF, 관련 ETF를 사는 것입니다. 다만 ETF는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고려 아연을 비롯한 금 관련 주식인데요. 이것은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로존 상황을 파악하는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봅니다. 국채금리도 보고 또 CDS 프리미엄도 보고 환율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는데 금 가격도 역시 유로존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것 같고요. 금 가격 상승, 최근 유로존 분위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금 투자에 관련된 조언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셨고요.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스마트폰,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이면 이제 제일 좋은 스마트폰이죠. 지금은 대부분 AMOLED가 채택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AMOLED 대신 LCD를 적용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신문에서 좀 보도가 된 것 같은데 OLED 업체들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자, 이런 전망이 나왔던 배경이라든지 관련 업체에 미칠 영향 이성호 부장께서 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아몰레드는
자체 발광이라서 굉장히 얇고요. 소비 전력도 작습니다. 색감이 화사하고 풍부하고 그래서 동영상을 보는데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격이 좀 비싼데요. 거기에 반해서 LCD, 지금 여기서 말하는 LCD는 최근에 애플에서 밀고 있는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해상도가 가장 높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기계 중에서 해상도가 가장 높아서 굉장히 선명하고요. 이 레티나는 망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망막으로 구별할 수 있는 인치당 픽셀 수를 넘어서는 고해상도입니다. 그래서 확대해도 색이 흐려지질 않고 단순히 인터넷이나 글자를 볼 때는 이게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죠. 다만 이제 백라이트가 필요해서 조금 두꺼워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결국 애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레티나 디스플레이 경우에 아몰레드에 비해서 화질도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 대신에 상당히 좀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더구나 최근에 애플이 아이폰 5에서 기존의 온셀 방식에서 탈피해서 LCD 패널 셀 내부에다 터치 스크린 기능을 집어넣는 인셀 방식을 적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셀 방식의 터치감이 더 좋고 두께도 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되는 신기술입니다. 아직까지 신제품은 나오지 않았는데 과연 이게 성공할 거냐. 이게 인셀로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아직 확정 제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 애플에서 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삼성도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아몰레드를 다 없애고 레티나 LCD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걸 하고 일부 제품을 다양화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에서 하고 있는 것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을 또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쪽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고 기존 아몰레드를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몰레드 업체는 이제 삼성 SMD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로 바뀌었죠. 거기서 공격적인 투자가 좀 있지 않겠느냐, 제품이 모자라서 그랬는데 그 기대가 좀 멀어졌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가 좀 늦어질 거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 하락한 게 회복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미 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앞으로의 실적에 따라서 달려질 것이고 어떤 재료에 의한 추가 하락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애플과 삼성전자 해상도도 그렇고 터치도 그렇고 뭐 거의 뭐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OLED 업체들 뭐 이런 기사로 좀 영향이 뭐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뭐 100% 확정됐다거나 이 방식으로만 간다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주요 IB들 시장 하락 경고입니다. 노무라에서 11월 미국 대선까지 25% 주가가 S&P 500 지수가 빠질 것이다. 이런 뭐 전망을 내놨습니다. 25%면은 사실 뭐 굉장한 비관론인데 그렇게 급락하면은 뭐 세계 증시, 우리나라 증시도 뭐 직격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에 앞서서 골드만삭스가 이미 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던 바가 있고 뭐 S&P 500 지수 일단 뭐 연말까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좀 내놨던 바가 있습니다. 또 그에 앞서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전망치를 낮추면서 이익을 실현했다. 뭐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뭐 여기저기서 최근까지 글로벌 시장 굉장히 좋았는데 슬금슬금 비관론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배경과 또 뭐 어떻게 봐야 될지 이학영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배경이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자주 설명드렸던 바인데요. 펀더멘탈을 중시하는 우리 속칭 투자 전략가 입장, 뭐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직업이 투자 전략가라고 그러는데요. 투자 전략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시장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로 보면은요, 우리나라 시장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실적이 좋지 않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경제 지표도 좀 바닥권에서 조금 된다 하는 정도죠. 여전히 밝은 것은 아니죠. 그리고 유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펀더멘탈로 보면 지금의 이번 여름 8월 장세에 7월 말 이후에 급등 장세를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로 보는 사람들은 정고점을 넘고 이러니까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 3, 4일 조정받았기 때문에 쉬었다 다시 간다는 논리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큰 배경을 갖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우리 시간을 보면 어저께였죠. 발표를 했습니다.
잠깐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재정 절벽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요. 선거 전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에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주식을 처분하면서 현금을 확보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50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절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골드만삭스가 또한 한 달 전에 얘기를 했고요. 그때도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면 듣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고요. 시티그룹도 1220 정도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무라 증권이 오늘 또 비슷한 얘기를 한 거죠. 20에서 25% 하락이면서요. 그게 이제 요래 1400 정도 기준을 보면 20에서 25%가 떨어지면 1050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면 연중 최저치는 물론이고 작년 가을 이전의 주가로 떨어지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뭘 사라고 하냐면 위험 회피를 할 걸 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사고요. 달러가 강해진다는 논리죠. 그리고 그 채권을 사라고 합니다. 요즘 채권이 좀 재미없었습니다. 채권이 가격이 떨어졌는데요. 채권을 다시 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노무라 증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골드만삭스 그리고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 시티로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9월 달에 그 3차 양적 완화는 물 건너갔을 것이다. 그리고 빨라야 12월이라는 얘기 계속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10월 달에 보면 바로 몇 주 있으면 대통령 선거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앞두고 하기도 쉽지 않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가니까 하는 것이고요. 아예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노무라는 혹시 이번에 9월 초에 있을 22회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FOMC 회의 그리고 이번에 잭슨 홀의 미팅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는 사람은 큰 실망을 할 것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다 지금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런 비슷한 관점입니다. 다만 이들이 전문이야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스톤 투자자문의 또 유명한 그 바이런 위엔이라는 투자 전략가도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절대로 반대로 얘기합니다. 연말까지 S&P 500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1,500 이상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정 절벽에 대한 위험은 완전히 과장돼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 회복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경기 민감들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양론이 있다는 거 분명히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다만 누가 뭐라 그래도요. 6주 연속 상승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쉬었다 가더라도 큰 걱정은 없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요. 유동성 장세 끝은 유동성의 썰물같이 빠져나가면서 주가는 큰 폭의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미리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지지선 같은 경우 S&P도 마찬가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지지선이 이탈하고 외국인이 팔 때 우리는 같이 팔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글로벌 증시 요새 좀 주춤거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잘 이어준 추세가 뭐 훼손될 만큼 어떤 다른 조짐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서둘러 시장을 뭐 비관적으로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비관적인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점, 이 점도 그래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나라 돈으로 39조 원에 이르는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민은행이 뭐 공급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외에 소비 촉진 얘기는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 부양, 중국은 아무래도 지금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뭐 속도 자체는 굉장히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성호 부장께서 중국 관련 내용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이제 어제 인민은행이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 2,220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한 39조 6천억 정도 되는 것을 금융시장에 풀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고요. 이런 대규모 자금 공급은 단기 자금 시장에서 하루짜리 콜금리를 비롯해서 단기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금 경색 조짐을 해소하려고 돈을 푼 거고요. 6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 계속해서 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기 7일짜리 보통 14일짜리이기 때문에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공급을 하고 다시 공급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대책이라서 계속할 수는 없고 차라리 이제 그 지준율을 인하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과거에도 이렇게 역RP를 이용해서 대규모 자금 공개 시장 조작을 했을 경우에 뒤이어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또는 지준율을 인하했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요. 더군다나 이 9월이 항상 좀 자금이 좀 필요한 자금 수요가 많은 데다가 9월 말하고 10월 초에
중추절하고 국경절 연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의 그 자회사 산하경제지인 경제정보일간지가 올해 하반기 중국 정부가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해서 또 경기 부양에 기대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곡물가가 또 그 올라가면서 물가가 좀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지금 2달 연속 중국의 대도시들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이유가 이제 금리 인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최근 몇 차례 이제 지준율이나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만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중국 증시나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통화 완화책을 쓴다고 해서 뭐 크게 바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중국이 뭐 지금 실질적으로 2분기 GDP가 4%에 불과했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고 올해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안 좋을 것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근데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가 4조 위안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을 썼는데 그것 때문에 설비 과잉 또 부동산 가격 급등 뭐 이런 굉장히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본다면은 지금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하기는 어렵다. 그냥 또 이제 그 정부의 권력도 바뀌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조금 해서 급락하는 것만 방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또 여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섣불리 기대하기보다는 좀 더 좀 관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 일단 뭐가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뭐 어제 39조 원을 푼다고 뭐 발표를 했는데 어제 하루 반등했던 상해 증시 오늘도 약세입니다. 이래저래 중국 모멘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1920포인트 선 붕괴입니다. 그나마 지금 낙폭을 좀 많이 줄여서 다행인데 외국인들 소매수기만 확대되면서 낙폭은 좀 줄여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시장이 아까 뭐 빠질 때는 상당히 이러다 크게 빠지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좀 불안감도 상당히 컸었던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학년님께서는 글쎄요 지금 지지선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전 지지선은 뭐 그 여유 있게 보고 있습니다. 1900선을 보고 있고요. 앞서도 잠깐 하셨고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하는 바인데요. 지금 시장을 판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매우 쉽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꾸 돌려서 생각하거나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간단하게 시장을 판단하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언제 파는지는요. 지수가 좀 밀려 내려갈 때 팔면 되고요. 1900 정도 보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외국인이 많이 팔 겁니다. 그 외국인이 사지 않거나 외국인이 적극적인 매도 나오면은요. 그때 물량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철저하게 유동성에 의한 장세고요. 기대감에 의한 장세고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요. 시장이 조정받으면 조정의 폭은 상당히 깊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미리 팔 필요 없다는 거죠.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우리나라 투신이 판다? 연기인 판다? 저는 외국인이 사는데 투신이 파는데 겁나서 주식을 파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종목별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요. 큰 틀에서의 주식을 줄일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외국인의 매수가 감소하거나 외국인이 매일 팔기 시작하면 시장은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없지만 같이 빠질 것이고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는 어떤 경기에 대한 그 방어주 특히 중소형 테마성 주식들 이런 것들은 한값으로 더 많이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정말 약해지면은요 그런 것들 아침에 오전에 딱 보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항상 상대적으로 강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아침 방송에서 영업무역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랑 무관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영업무역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요. GKL이나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이 시장이랑 무관하게 가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뭐 필라코리아라든가요.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시장이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뭐가 올라갈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만약 지금도 다시 올라가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투신이 사갖고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연금이 사서 올라갈 일도 없습니다. 개인 투자가 적극 산다고 주식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간다 그러면 외국인이 다시 사는 것이고요. 외국인이 살 때는 어떤 특정한 주식들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큰 주식들 여전히 무게 중심은 시가총액 상위 주식 대표 주식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외국인에 의해서 뭐 지배받는 흐름이라는 건 좀 분명한 것 같고요. 시장이 정말로 급락하게 되면은 뭐 중소형주, 코스닥 과거 사례해 보면은 뭐 대형주보다 더 많이 빠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오늘 좀 고비를 넘기면서 중소형주나 코스닥주 그래도 오늘 이 시장에서는 좀 선전하고 있는데 뭐 중소형주, 코스닥주 이성호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월요일 날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던 날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계속해서 중소형주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에 의한 그런 주가 상승세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상승폭도 큰 데다가 최근에 기관들 돈 빠지면서 매도하고 있고 프로그램 매도로 돌변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여전히 좀 매물 압박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나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국면에서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겁니다만은 지수가 급락을 안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코스닥이나 중소형주가 유리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0포인트 정도 빠지면요. 코스닥 종목들, 중소형주 별 문제는 없고요. 이게 이제 코스피가 한 30포인트 빠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 오고 40포인트 정도가 빠지면 코스피보다 더 많이 빠질 거고 한 50포인트 정도 빠지면은 그때는 뭐 7% 이상, 뭐 10% 넘는 종목들도 나오면서 투매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거에도 항상 그래 왔습니다. 이쪽은 또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어떤 섹터보다는 개별 종목의 관점에서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실적하고 성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2분기에 실적 개선이 괜찮은 종목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실적 악화가 계속되다가 2분기부터 이제 멈추고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종목들, 그러면서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가지시는 게 그래도 지금 지수가 급락만 안 한다면 그런 쪽은 뭐 오늘 아까도 보더라도 플러스 나는 종목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중소형주나 코스닥주 뭐 장기간 소외됐던 종목들 많고 실적에 비해서 좀 저평가된 종목들도 많은 게 사실인데요. 뭐 요새 흐름들 뭐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은 시장의 하방 경직성에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